반려견들,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네요. 비더마이어 시대 때 영국에서 반려견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던 에드윈 랜드시어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그림은 빅토리아 여왕 궁정에도 가 있을 정도고, 그 개와 평생 잘 이렇게 지내서 혈통을 새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을 사이좋게 지내게 해서. 그래서 랜드시어라는 개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자, 어쨌든 랜드시어뿐만 아니라 여러 화가들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유, 한 가족이 있네요. 애가 요람에 이렇게 있고, 여기 양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아유,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또 다른 그림, 애기도 있고 강아지 있고, 이 애기가 좀 컸나요? 물론 다른 화가의 그림이에요. 아니, 다른 시기의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냥 붙여놓은 건데, 어쨌든 비더마이어 시대의 그림입니다. 큰 개인데, 소녀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평화롭죠? 소박하고, 한편 이렇게만 사는 거죠. 혁명이다, 뭐 전쟁이다, 공화주의다, 이런 느낌은 여기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온화한 그런 농가의 정경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스코틀랜드 쪽에서 그려진 그림이기도 한데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악기를 불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개가 몇 마리인가요? 4마리? 강아지들이 그냥 멍멍멍 하면서 연주 그만하고 밥 달라고 지금 네, 사이좋게 현장에서 아무도 안 웃어 주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농담이겠거니 썰렁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이 그림은 좀 슬프죠. 개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개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 냄새는 나는데 왜 여기서 안 나오시는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얹고 무척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나오네요. 오스트리아 일대에서 크게 활동했던 슈비츠베그라는 사람의 비더마이어 그림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거. 근데 나이가 좀 있어요. 지금 한 40대 내지 50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20대 때 프랑스 혁명주의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30대 때 나폴레옹 따라다녔던, 혹은 나폴레옹 물리쳐야 된다고 막 외쳤던 그런 직업 군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있고요. 동네 꼬마 아이들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아이들이 막 자라는 이 풍경들, 이건 좀 후반기에 발트 밀러라는 비더마이어 후기의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미술관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림 프레임 자체가 작은 집에 창틀로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저 토실토실한 아이가 막내둥이가 저기 있네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가서 막 손으로 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에 막 몰입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프랑스 혁명기나 나폴레옹 시대를 그렸던 미술품에 비해서 이런 작품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소박하다고 해가지고 좀 평가가 좀 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 혁명의 시대, 전쟁의 시대, 왕정복고의 시대, 이런 거친 시대가 서서히 어찌되었건 서서히 종막을 고하고 빈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강압적이든 아니면
내면적으로 이제 지쳤든 간에 자기 일상에 대해서 소중한 자기 가족, 자기 일상,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오늘 우리 수업은 베토벤입니다만 슈베르트가 10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베토벤의 후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한두 곡의 의미를 살펴보면 슈베르트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 시대에 베토벤은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많은 예술가들, 사교계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아노 치고 있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있고. 자, 30년 전에는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다 공화주의로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혁명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나폴레옹 시대라고 그래서 온 강한 의지가 막 유럽을 뒤덮였어요. 근데 1820년대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든 무엇이 됐든 간에 즉 메테르니가 수립한 빈 체제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약간 억제되고 지식인 예술가들이 외적인 어떤 검열이나 이런 강박적인 상황 속에서 움츠러든 것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찾아나가려는 내밀한 어떤 지적 작업, 예술적 작업의 상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슈베르트와 그 친구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이럴 때 20대 예술가들이 20대예요. 그러니까 슈베르트 시대죠.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네. 혁명의 시대도 다 지났고요. 전쟁의 참화도 다 지났고 어쨌든 세 번째 줄에 있는 경찰 국가로 특히 비엔나 이 메테르니히가 바로 오스트리아 수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10대 시절 슈베르트는 요즘 우리로 치면 경찰서 자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무슨 사상이나 신념이 결실해서라기보다는 10대의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그런 어떤 기질 같은 게 그게 다 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슈베르트 친구들 경찰서 가서 막 2달, 3달씩 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뭐 시를 쓰겠죠. 그걸로 슈베르트가 곡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슈베르트를 공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찰국가 시대에 살아가는 예술가였었죠. 한편 비더마이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일상, 이 막 강박적인 이런 것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음악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가 20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교향곡들을 크게 작곡하면서 베토벤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토벤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고 그러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정신을 계속 잇고 계승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곡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사랑을 잃고 멀리 방황하고 떠나가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른 밀러라는 시인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시련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의 마음을 표현했으니까요. 그걸로 수많은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 겨울 나그네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 나그네를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비더마이어 시대의 청년 예술가의 방황, 쓰라림, 상처 이런 것이 좀 잔뜩 묻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의 책을 또 한 권 권해드린다면 이언 보스트리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이 역사학인가요? 이런 걸 전공했던 학자였는데 키도 크고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만큼이나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긴 게 막 장동건 막 이런 스타일로 정말 미남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소지섭 약간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섭섭하죠. 왜 하느님은 저 사람에게 학자로서의 뛰어난 두뇌도 주고 잘생겼고 노래까지 잘하고 그래서 노래 좀 하다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권한 거죠. 성악가의 길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슈베르트의 아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청년기 때 겨울 나그네를 부른 그 곡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르러서도 겨울 나그네를 부르는 라이브 콘서트를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부릅니다, 정말. 청년기에 청년의 방황과 시련의 아픔을 노래하는데 장년이 돼서 부르는 게 훨씬 더 슬퍼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 멈추고 그 이언 보스트리치 라이브 콘서트를 보고 다시 이 화면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감동적인데 그 이언 보스트리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겨울 나그네라는 책이 있어요. 겨울 나그네의 24개의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시대적인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곡이 어떤 곡은 뭐 좀 6, 7분 가기도 하지만 어떤 곡은 3, 4분, 평균 한 4, 5분 정도 하는 곡이니까 그 한 곡 들으시면서 한 페이지를 읽으시고 그 다음 곡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고 하면 겨울 나그네가 표면적으로는 사랑을 잃고 멀리 떠나는 청년의 쓸쓸한 마음인데 그 밑바닥에 1820년대의 시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곡을 하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언 보스트리치가 부르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에서 7번째 곡 시냇물에서라는 곡입니다.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였습니다. 20세기 중엽에는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라든지 피터 피어스라든지 프리츠 분덜리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미복을 입고 피아노에 딱 손을 대고 이렇게 고즈넉하게 풍부한 성량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한 시대의 이제 풍경이었는데 20세기 말에 이언 보스트리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과감한 영상 연출까지 하면서 슈베르트를 재해석했다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곡을 들으면서 금세 슬퍼지잖아요. 겨울인 것 같고 모닥불이 막 타는 소리가 이제 음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닥불 타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20년대의 어떤 스산한 풍경, 을씨년한 풍경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속에서는 슈베르트 시대의 시들, 슈베르트의 음악들이 다 쓸쓸한 마음, 애통한 마음, 죽음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곡을 하나 더 슈베르트의 실내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 트리오. 슈베르트는 트리오 3중주곡을 딱 두 개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 2번 트리오 중에서 2악장 워낙 유명해서 이건 뭐 달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듣자마자 이건 오늘 영화에서도 봤고 뭐 우리나라 영화에 또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영화에 또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곡인데요. 어쨌든 1820년대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면 바로 이 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딱 확보해가지고 쭉 들으시면 오늘 생일 맞으신 분도 매우 쓸쓸해질 수 있는 쓸쓸하기에 참 좋은 곡입니다. 이외에도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특히 14번인가요? 그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이라든지 거기에 아주 죽음에 대한 강한 충동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밀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아인 씨하고 김희애 씨가 피아노 하나를 놓고 이제 네 개의 손으로 치는 듀오 판타지아 같은 곡도 있습니다. 아르페지오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그 외에 또 슈베르트의 많은 가곡들 물론 아름다운 곡도 있어요. 소품들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죠. 1820년대에 개인 슈베르트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쓸쓸한 정신적 풍경, 문화적 풍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베토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20대 예술가들이 조금 응축되고 움츠러든 채 내적인 망명, 자기 속으로의 어떤 끊임없는 방황을 하고 있을 때 50대에 이른 베토벤이
20대처럼 행동하긴 좀 그렇잖아. 아, 나도 쓸쓸해 그러기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고 유럽에 아주 지명도 높은 저명한 사람이고 그러나 어쨌든 공화주의, 프랑스 혁명 이런 열기는 다 사그라든 거죠. 그것이 뭐 나폴레옹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모순들도 겪었고 그리고 왕들이 다 돌아왔고 이럴 때 베토벤은 어떻게 했는가? 9번 교향곡을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고 더욱 기쁨에 찬 환희에 찬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라고 사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지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쉴러의 가사에 베토벤이 음악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시인이 시 잘 써가지고 뛰어난 작곡가가 작곡했구나. 이렇게 단순히 보지 마시고 쉴러는 누구인가? 공화주의자, 질풍노도의 괴테와 함께 유럽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 낭만적 격정의 위대한 시인의 시를 골랐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9번 교향곡은 한 사람이 오선지에다가 거의 반지의 제왕 시나리오를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지의 제왕보다 더 어쩌면 긴 9번 교향곡 1악장은 세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음악학자인 어네스트 뉴먼은 9번 교향곡을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가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물리적으로 청각적으로는 자 관중이 앉아 있고요. 관객이 지휘자 올라왔고 손을 들면 두어 개의 악기들 현악기, 관악기 두어 개의 악기들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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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각적으로는. 그러나 어네스트 뉴먼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우 여린 음으로 이 교향곡이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이 여린 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생성되어 온 소리다. 즉 과학적으로는 뭐 빅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천지창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태고의 거의 무의 상태에서 이 우주, 이 인간 세계가 생성되는 어떤 순간으로부터 음악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소리들이, 여린 소리들이. 그러다가 팀파니의 난타와 함께 빠밤 빠밤 하면서 거대한 세계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1악장입니다. 2악장, 그 세계 속에서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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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작을 하죠. 2악장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맹진을 합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그리고 3악장, 그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 고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류사의 기나긴 과정 속에서. 베토벤 시기로 본다면 혁명과 공포정치의 시대, 전쟁과 나폴레옹의 시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었겠죠. 역사를 더 길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가 기나긴 고통의 서사시였었고요.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루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막장의 아주 그 장려한 선율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악장이 시작되면서 1, 2, 3악장에 들려왔던 모든 소리들이 4악장 시작할 때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케이오스. 엄청난 해일처럼 밀어닥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서 바리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 벗들이여.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 이 모순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환희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막 들려온 이 혼란의 선율이 아니라 더욱 기쁨에 찬 새로운 노래를 불러보자 라고 맨 위에 써 있는데 이거는 바로 베토벤이 적어 넣은 겁니다.
실러의 시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프로이드, 쉐너 이렇게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찬란함이여. 여기서부터 실러의 메시지고 제 생각으로는 베토벤이 그 앞에다 써놓은 저 위에 두 문장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다소 수사적으로 과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순들, 이 갈등들, 그것에 의한 이 혼돈의 소리들, 이거 이제 끝내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불러보자. 어떤 노래죠? 빠바바밤 빠밤 빠밤 이런 새로운 벅찬 환희의 노래를 불러보자.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세계 시민주의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지는 가사를 보시면 환희여 수많은 태양이 하늘의 궤도를 나르듯이 형제여 그대의 길을 달려가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가듯이 백만인이여 껴안으라. 세계여 입맞춤을 하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우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고통들, 이거 이제 끝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당대로 가면 그 수많은 죽음들 20, 3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이젠 좀 새로운 시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왕들이 돌아왔어요. 베토벤으로서는 원하는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바로 이 강한 의지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의 어떤 강한 신념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겔이 바로 절대 정신으로서의 국가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제 주장하곤 했는데 그것의 음악적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9번 교향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여담이고 정확한 사실 여부가 좀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헤겔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연장에서 들었는지 악보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헤겔 자신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베토벤 평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이너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베토벤 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헤겔은 9번 교향곡을 접하고 나서 그 강력한 대비를 비판했다. 음악적 아름다움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특히 강한 힘이 여기에 막 넘쳐 흐르는데 만약에 이러한 9번 교향곡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힘들이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미적 한계, 음악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힘들이 악의 충동 내지는 배타적인 열정과 결합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헤겔은 그 시대에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을 인류 평화의 메시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조심스러운, 엄청난 음악 그 자체는 뭐 엄청난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9번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함께 동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명훈 지휘자께서 지휘하고 서울시향의 연주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서 풀로 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하이라이트 되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풍경으로 설명하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러다 거리로 조금씩 나옵니다. 악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악기, 작은 소리를 내는 트라이앵글 같은 악기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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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이렇게 치고요. 거기에 맞춰서 플룻, 그리고 현악기들이 막 드디어 튜티, 총주를 하면서 한 방향으로 막 힘이 몰아져 갑니다. 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
야, 저 어지간해서는 저거 연주 못하겠다. 최고 수준의 연주가들이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모든 음들이 모여서 폭발하기 직전에 잠깐 멈춥니다. 숨을 한 2, 3초 정도 골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음악이 쏟아져 나오는 그 대목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향곡은 그 뒤로도 10여 분 더 전개됩니다만 다 듣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야, 이게 그냥 환희의 송가, 한 해 잘 보냈다, 내년에 또 건강해라, 이걸로도 충분합니다만 그거 이상의 어떤 엄청난 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의미를 다 떠나서 교향곡 형식상 그 시대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청년 슈베르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슈베르트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 소설가인데
막 이런 걸 작품 쓰고 뭐 문학상도 받고 했어요. 근데 막 50, 60 된 사람이 신작을 냈는데 뭐 그 넓이며 그 의지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며 와 역시 황석영이다. 역시 박경리다. 나 이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소설 쓰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어,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그 이후의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베토벤의 초상화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위에는 좀 청년기나 뭐 비교적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함께 지내던 사람이 그렸어요. 베토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저도 2m가 안 되는데 베토벤도 2m 안 됐습니다. 뭐 160 언저리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라도나 정도 됐었습니다. 마라도나 168이었는데. 근데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굉장한 거장성이 느껴지도록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음악적 평가를 넘어서서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가, 거의 철학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하단부에 그림을 보면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순서대로 보면 5번째 그림이죠. 악보를 쓰고 있는 머리카락이 막 흔히 베토벤 머리카락 그럼 뭐 머리 안 감고 막 부스스한 걸 뜻하는데 저런 머리카락의 상태네요. 저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도 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제가 5, 6살 때 우리 집 안방에 저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거나 풍성한 그런 집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게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5, 6살 때 저 그림이 걸려있던 안방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주군 순흥면 태장 삼리 625번지입니다. 소백산맥 골짜기에 있어요. 안 놀라십니까? 이 골짜기에서 그런 걸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의 초상화가 경상북도 소백산 골짜기에까지 와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문화적인 어떤 신드롬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토벤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굉장한 상징이죠. 비엔나에 가면 여러 동상 조형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합스부르크 대제국이 낳은 최고의 황제, 즉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있고 그 바로 근처에 베토벤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아주 중심갑니다. 못 찾을래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로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못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방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왼쪽이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의 동상입니다. 오른쪽이 베토벤의 동상이고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카스파 줌푸슈. 만든 연도 1880년대입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60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왜 이때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음악의 수도니까 베토벤 당연히 그건 너무 평면적인 것이고요. 자, 186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북부 전체의 패권을 놓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싸웠는데 오스트리아가 졌어요. 그리고 프로이센 시대가 됐습니다. 프로이센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프랑스랑 그 유명한 보불 전쟁을 해서 독일 제국을 선포했어요. 어디서 선포했느냐? 독일 제국을 어디서? 쾰른에서? 아니고요. 베를린에서? 아니고요. 독일 제국에 선포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선포했습니다.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국가를 1870년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스트리아는 야, 우리가 이렇게 축소될 나라가 아닌데. 그러나 군사 외교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중심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게 누굽니까? 베토벤인 겁니다. 이때 이 베토벤 동상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음악의 수도니까 베토벤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의 신적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유럽의 오랜 조각 예술에 있어서 저 인물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저런 자세는 신의 위치에 도달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아래로 전쟁의 신 나이키, 음악의 신 뮤즈 다 배치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막하던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음악을 뛰어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오스트리아의 상징, 문화 정치의 상징으로 베토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